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장 Next.js 13 버전과 어, 리액트 18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금주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미쳤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Next.js는 14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어, 14 버전 14 버전이 이전 13 버전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넥스트.js 13 버전이 되게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js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릴리즈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넥스트 13, JS 13 버전은 이제 리액트 18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부족했던 레이아웃들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기능들을 추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앱 디렉터리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등장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페이지 라우팅이었던 것에서 앱 라우팅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페이지 라우팅에서는 이제 파일명으로 라우팅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앱 라우팅으로 바뀌면서 파일명이 아니라 이제 디렉터리 내부의 폴더명으로 라우팅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앱 내부에 있는 폴더가 가질 수 있는 파일들의 이름들은 이제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예약어들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오, 예약어들의 예시는 레이아웃이나 페이지, 뭐 로딩이나 에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Next.js 13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아웃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였었는데요. 그전 12 버전까지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레이아웃은 그 언더바 앱에서만 넣어서 이제 공통적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레이아웃들은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유지하는 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리액트 버전 13이 넥스트.js 13 버전이 나오면서 이 레이아웃의 한계를 조금 극복을 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layout.js입니다. 이 layout.js는 이제 말 그대로 페이지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요. 이거는 이전 버전과 다르게 레이아웃이 현재 폴더와 하위 폴더, 그리고 주소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인 레이아웃을 하나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layout.js가 등장함으로써 현재 폴더와 이제 하위 폴더의 레이아웃들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물론 입니다. 루트에서 만들어지는 레이아웃은 당연히 모든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모든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레이아웃이 될 거고요. 어, 네, 그리고 그 또 추가적으로 그 이전에는 언더바 더큐먼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 13 버전부터 없어지면서 이전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CSS인 JS, 뭐 이모션이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언더바 더큐먼트에 별도로 코드를 해가지고 동작을 시켰어야 했었는데 이제 이 언더바 더큐먼트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CSS인 JS 코드를 루트의 레이아웃에 적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 라우팅에만 레이아웃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레이아웃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내부에서도 API 요청과 같은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앱 디렉터리 안에는 page.js라는 예약어가 또 존재하는데요. 이 page.js는 일반적으로 페이지에 보여줄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이 page.js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layout.js를 기반으로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page.js가 받을 수 있는 프롭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파람스와 설치 파람스가 존재합니다. 이 파람스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와 같이 동적으로 라우팅을 할 때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파라미터.
공적 라우트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 이제 옵셔널로 이 해당 파라미터 동적으로 넣어준 파라미터 값이 파람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밑에 설치 파람스는 이제 그 URL에 저희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설치 파람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설치 파람스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 주의할 점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어, 보통 네. 리액트에서 저 서치 파람스를 가져올 때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저런 적이 뭔가 리액트에서는 서치 파람스를 뭔가 막 가져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리액트요? 예, 아, 그냥 어, 그 아, URL 파람스요? 네, 막 저렇게 막 물음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물음표 뭐 이렇게 접근할 때 네. 네네. 저기서는 서치 파람스로 프롭으로 오는데 아, 리액트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 그, 그 라우터 돔에 맞아요. 네, 아, 그거로 라우터도. 유즈 뭐였더라? 그 리액트 라우트 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유즈 설치 파람스라는 그 아, 훅가 있습니다. 아, 훅이 있군요. 네, 훅이 있어요. 오,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약간 좀 유즈 스테이트 형식으로 설치 파람스, 셋 설치 파람스 느낌으로 이제 음,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시 세팅할 수도 있는 그런 맞아요. 아,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하나 얻어간. 아닙니다. 이거 링크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상에다가 올려드리고 공식 문서입니다. 짭, 음, 어, 짭. 굿. 네, 진행하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러 JS라는 그 다른 예하고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파일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라우팅별로 이제 서로 다른 에러 UI를 보여줄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에러 JS는 풀업으로 에러 정보를 담고 있는 에러와 그다음에 에러 바운더리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리셋, 이 리셋 함수가 풀업스로 전달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 에러 바운더리는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js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파일 맨 첫 번째 문장에다 그 첫 번째 줄에다가 유즈 클라이언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같은 수준, 여기서 말하는 같은 수준은 같은 폴더 내에 레이아웃과 에러 제이스가 존재할 경우에 그 레이아웃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에러 컴포넌트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폴더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레이아웃 안에 에러가 존재하고 그 에러 안에 이제 그 뭐 차일드나 다른 페이지의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이 오류가 나는 거를 이 에러 컴포넌트가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폴더 내에 레이아웃이 존재할 때는 레이아웃 에러 제이스가 캐치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사인 컴포넌트에서 그 에러를 처리해 주거나 에러.js로 사인 컴포넌트에서 에러를 처리해 주거나 아니면은 앱의 루트 에러 처리를 담당하는 이제 글로벌 에러.js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not found JS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라우팅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404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전체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려면은 이제 앱에 not found JS를 생성해서 적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에러.js와 다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아니라 서버 컴포넌트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loading.js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리액트 서스펜스를 기반으로 컴포넌트가 불러오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route.js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잘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라우트 핸들러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라우트 핸들러가 웹 요청 및 응답 API를 사용해서 이제 뭐 지정된 경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한 리퀘스트 핸들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어, 이전에는 그 파일명으로 라우팅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파일명이 아니라 디렉터리가 라우팅 주소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 파일명은 전부 다 route.js로 통일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라우터 핸들러는 무조건 앱 디렉터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주의할 점이 그 page.js와 router.js는 같은 폴더 내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앱 안에 page.js가 있고 앱 안에 router.js가 있으면은 컴플리트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router.js에서는 이제 REST API 메소드를 다 지원하게 되고요. 이제 그 외에도 고급 사용 사례를 위해서 확장된 REST 리퀘스트, 넥스트 리퀘스트, 넥스트 리스폰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라우트 핸들러는 기본적으로 get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이 응답으로 오는 객체를 이제 캐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호출할 때 이 캐시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내부에 있는 함수가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로서는 리퀘스트와 컨텍스트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리퀘스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넥스트 리퀘스트의 객체이면서 여기 안에는 쿠키와 헤더스, 그다음에 넥스트 URL 등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쿠키랑 헤더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었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책에는 그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컨텍스트는 그 파람스라는 데이터만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객체는 동적 라우팅 파라미터 객체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d로 동적 라우팅 하게 되면은 이제 id 스트링 값을 담고 있는 객체만 파람스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1.1을 좀 주구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마쳤는데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는 저 route.js 파일이 네네. 사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도요. 저걸 어떤 상황에 사용하면 좋은 거지? 왜 페이지랑 같이 존재를 못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 저도 네네. 저도 저게 궁금했어요. 왜 저걸 써야 되지? 음,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라우트 핸들러가 저 옛날에 서버 API 키 숨기는 거를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네. 보통 뭔가 BFF였나? 이걸 할 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서버 주소를 숨기면서 서버 주소를 숨기고 싶을 때 요 넥스트를 사용할 때 막 그 한번 저 라우터 핸들러를 붙여서 실제 서버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저, 이게 어떻게 개념이 근데 뭔가 저는 진짜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이해한 바로는 API 관련된 메소드를 따로 관리하는 용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뭔가 REST API 메소드를 지원하고 뭔가 get으로 네. 받아올 때 그 응답 객체를 캐싱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근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냥 패치 써도 캐싱 네네. 되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봤을 때 패치 네. 함수 쓰면 Next.js에서 그 캐시 처리 네, 해준다고 맞아요. 나와 있어서 그리고 막 이미 API 폴더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바뀌었네. 그게 없어졌네.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네, 막 네, 그게 아, 지금 이 그네, 라운드 그네. 아, 맞네, 네네. 맞네. 이전에는 API 폴더 어쩌고였는데. 맞아요. 아, 근데 예, 이제 네네. 네, Route.js가 이제 이전에는 API 폴더를 생성하고 거기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3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 Node.js가 API 폴더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안 들어가도 동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 API 그럼 폴더에 왜 이해했어요. 않고 아,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네네. 페이지랑은 왜 같은 폴더 내에 존재를 못하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네. 왜 그러지? 아니면 같은 폴더 안에 존재할 수 있대. 이 라우터는 API라는 폴더를 한번 감싸면은 가능하거든요. 같이 있어도. 음, 그러니까 앱이 있고 그 안에 page.js가 있고 그 API 폴더가 있으면서 그 API 폴더 안에 라우터가 있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네. 앱 안에 있는 라우터 JS, 페이지 JS가 같이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오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건 쌉 가능. 음, 아, 표현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분들이 안 되면 아, 안 돼. 네, 어쨌든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음, 네. 뭔가 이거를 중간에 봤는데 이거 채팅으로 보냈는데 네. 보통 라우터 API를 사용할 때는 뭔가 뭐 이렇게 프론트 측에서 뭔가 쿠키나 헤더 관련 수정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한다는 저는 사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공유 좀 후기 좀 알려주세요. 효리님 저번 프로젝트 최근 프로젝트 넥스트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 아니요. 리액트로, 최근, 12월에 넥스트로 한번 했어요. 그쵸. 그때는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넥스트에서 리액트 퀄이 써가지고 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서 했었습니다. 아, 음, 그렇구나. 그러네. 이건 뭔가 서버에서 넥스트를 써보면서 배워야 될 것 같긴 해요. 음,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거는 알아보기. 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서 네.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이제 새로운 리액트 18이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리액트 컴포넌트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나열하자면은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 번들 크기가 0인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백엔드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액세스가 불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 코드 분할, 코드 스플릿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서버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부모가 있고 그 아래 자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부모가 렌더링 될 때 그 데이터 패칭에 따라서 또 자식이 렌더링이 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데이터 패칭과 자식의 자식 컴포넌트 데이터 패칭 또 그 자식의 데이터 패칭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차례대로 데이터 패칭이 이루어진 다음에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화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는 이제 어,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 추상화시킨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보다 서버 측에서 한 번에 실행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조금 음, 맞을까요? 음, 한국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네, 뭐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렌더링이 다 되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서버 컴포넌트가 SSR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SSR이나 CSR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로직을 실행한 다음에 어, 이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와 UI 구조를 JSON 형태로서 변경해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SSR 같은 경우에는 JSON이 아니라 HTML을 다 만들어 놓고 HTML을 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를 미리 서버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JS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이미 서버에서 리액트 컴포넌트 로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만 실행할 수 있어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당연히 로딩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버 컴포넌트는 SSR과 CSR의 장점을 결합해가지고 성능 최적화와 사용자 경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서버 컴포넌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설명했으니 이제 서버 컴포넌트 등장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리액트 컴포넌트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부르게 되었는데 조금 그 종류를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우선 모든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은 이제 요청이 오면은 서버에서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컴포넌트는 딱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태값과 렌더링에 사용되는 생명 주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즈 스테이트, 뭐 유즈 리듀서, 그다음에 유즈 이펙트와 같은 것들이 같은 훅들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 측에서 이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돔 API나 윈도우, 도큐먼트 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등의 서버에만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어싱크 어웨이스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서버 컴포넌트 자체가 어싱크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서버 컴포넌트는 다른 서버 컴포넌트나 클라이언트 서버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수 있고요.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루트에 있는 컴포넌트가 항상 서버 컴포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불러오거나 서버 전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훅이라던가 유틸리티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컴포넌트가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게 된 후에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체가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식으로 서버 컴포넌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내에서는 서버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수 없지만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식으로서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손해주기 위해서 파일 맨 첫 줄에 유즈 클라이언트를 작성해서 이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것을 조금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컴포넌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공용 컴포넌트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버 컴포넌트의 작동 순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선 서버가 렌더링 요청을 받게 되면은 이제 네, 서버가 렌더링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루트에 있는 컴포넌트는 항상 서버 컴포넌트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컴포넌트가 서버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렌더링 요청 받은 후에는 이 컴포넌트를 JSON 형식으로 직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서버 컴포넌트 관련돼서는 이렇게 직렬화를 시키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그 해당 공간을 플레이스홀더로 비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JSON 형식으로 직렬화 시킨 다음에 이 노란 색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어, 플레이스홀더 공간을 비워두고 브라우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받은 이 결과물을 파싱을 해서 이 트리를 재구성하여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이 노란 색깔들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이 되고 이제 이 초록 색깔 서버 컴포넌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JSON 형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리액트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리액트 트리를 렌더링해서 브라우저 돔에다가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서버 컴포넌트가 작동이 되게 되고요. 그럼 서버 컴포넌트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측으로, 즉 브라우저 측으로 정보를 보낼 때 스트리밍 형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한 줄 한 줄 단위로 JSON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 브라우저가 빠르게 이 렌더링을 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는 이제 별개의 번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개발자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지원시켜 가지고 이제 렌더링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다른 점이 HTML이 아니라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를 보다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11.2의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저는 뭔가 SSR이랑 서버 컴포넌트가 뭔가 주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적인 HTML을 주는 거랑 JSON 주는 거랑 좀 다른 거를 처음 알아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보고 맞습니다. 완전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가볼까요? 네. 효리님 계시죠? 네. 아,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좀 느린가요? 제가? 어, 괜찮...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은데. 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Next.js에서 이제 React 서버 컴포넌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예시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제 이 항상 그 각 페이지는 루트 컴포넌트는 항상 서버 컴포넌트로 동작을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게 지금 페이지.js니까 서버 컴포넌트일 거란 말이죠. 서버 네. 컴포넌트일 텐데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거 이 반대 부분에서 아닌가요? 반대예요. 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서버를 불러올 수 없다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가요?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혹시? 잠시만, 반대로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잠깐만. 잠깐. 그, 어, 741쪽에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그 책을? 네. 740. 41쪽. 그, 네네네. 두 번째 문단에 먼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기본적인 서버 컴포넌트의 제약은 동일하다.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으며, 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근데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서도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혹시 책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책이 오류가 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네. 다른 데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저는 이제 요즘에 GPT 많이 이용해서 GPT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GPT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불러서 없다고. 그래서 뭐지? 내가 이해한 게 다른 건가? 라고 의문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뭐지? 저도 좀 혼란스러워. 이게 없나? 어, 일단 넘어갈까요?
뭔가 이게 네. 불러온다는 게 렌더링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약간 뭔가 임포트 하는 거는 가능한 게 애초에 서버에서 그 직렬화해서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값도 넣어 놓는데 그 값을 약간 비워놓고 보내준다 했으니까 서버에선 음, 임포트가 이제 가능한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쪽에 있는 트리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니까 이제 서버가 먼저 있어야 클라이언트가 생성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임포트가 안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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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불러올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지금 이 페이지만 딱 렌더링을 서버에서 먼저 한다 했을 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맞아요. 음, 그런 걸 수 있는데, 근데 뭔가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도 책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어감이 동일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러면은, 더 알아는 봐야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음, 서버 네. 컴포넌트 내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건 문제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네. 이거 약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당연하게 서버 컴포넌트를 이제 임포트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자식으로서 서버 컴포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루트는 서버 컴포넌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page.js와 layer.js는 반드시 서버 컴포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 버전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패치라는 이제 그 서버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치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정적 페이지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제 get 서버 사이드 props, get static props, get initial props라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삭제가 된 대신에 이제 모든 데이터 요청을 웹 표준 API인 패치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부분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직접 불러올 수도 있고 컴포넌트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패치 AP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확장해서 약간 저희 리액트 쿼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서버 음, 컴포넌트 트리 내에서 동일한 요청이 존재를 하면은 이거를 중복으로 API 요청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해요. 그 중복으로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냐 보면은 이제 그 패치 요청에 대한 내용을 그 렌더링이 끝나기 전까지 그 캐싱을 하여서 이렇게 끝나기 전에 다시 중복으로 요청되게 되면은 그 중복된 요청을 방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번 API가 호출되었을 때 그 API가 이렇게 중복이 된 것들이 되게 많았을 때 다 하나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정적 렌더링과 동적 렌더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정적 라우팅은 어, 기본적으로 빌드 타임에 모든 것들을 렌더링을 해두고 그 내용들을 캐싱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동적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패치 옵션, 아까 설명드렸던 패치에서 이제 옵션을 주어줄 수 있는데요. 그 패치를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캐싱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캐싱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캐싱한 데이터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캐싱 데이터를 파괴하는 그런 메소드도 존재하는데요. 이 메소드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시 무효화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route.refres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체 캐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히스토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로 고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버에서
그 루트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새롭게 가져와서 갱신하는 것으로서 이제 브라우저와 스테이트 값에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리밍을 활용한 점진적인 페이지를 블로그인데요. 이제 스트리밍을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제 먼저 데이터가 로드되는 컴포넌트를 어, 먼저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을 더 높일 수 있고 이 스트리밍을 활용한 페이지 불러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oading.js가 존재하는데요. 이 loading.js는 예약어로 존재하는 컴포넌트로서 렌더링이 완료되기 전에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로딩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서스펜스가 배치되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페이지에 이제 서스펜스가 감싸지고 그 콜백으로 로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loading.js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임의로 서스펜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배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유연하게 로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11.3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 GPT한테 물어보셨다 하셨잖아요. 어, 잠시만요. 이건가요? 네네. 음. 그거 혹시 3.5에서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요, 4요. 아, 4요? 저 GPT 4 쓰고 있습니다. 4가 언제, 몇 년도 기준이지? 21년 뭐, 이게 이, 서버 음, 컴포넌트를 알고 있나요? GPT-4가? 네, 알고 있던데. 그 서버 컴포넌트가 리액트 18 버전에서 새롭게 도입된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아, 어, 잘 이상하네. 설명. 전 제가 근데 그 구글링 했을 때는 네네네. 저런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음, 음, 책이 잘못된 건가? 근데 그 정오표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약간 표현을 잘 못한 거 아닐까요? 그냥 이제 음, 인포트는 가능한데 렌더링을 여기서 해줄 수 없다. 이거겠죠? 음, 음, 아니면 직접 넥스트 프로젝트에서 서버 컴포넌트 아, 임포트를 해보면 근데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저자분께 이슈의 질문을 해도 되고. 이거를 좀 음, 근데 그 준비. 이슈 거기 이제 답변이 안 달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지금 나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여기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드 컴포넌트를 직접 불러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임포트 할 수 있냐고 물어볼까요? 진짜 궁금하네. 이게 근데 임포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권장되지 않는다? 근데 가능은 하다는 거네요. 음, 개발할 때 그럼 에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막 서버 컴포넌트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임포트가 안 되면 개발할 때 무조건 에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는 좀 그걸 말이 안, 저는 네. GPT가 별로 신빙성이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그, 제 블, 네. 왜 그 블로그 만들 때도 뭔가
서버 컴포넌트에서 서버 컴포넌트 그 막 페이지.tsx로 만들고 네, 따로 위에 유즈 클라이언트 안 박아두고 이렇게 만들면 서버 컴포넌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네. 해놓고 다른 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유즈 클라이언트로 최상단에 민 컴포넌트를 가져왔을 때 문제없이 잘 됐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저도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네. 헷갈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애초에 아닐까? 그 Next.js 그 튜토리얼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서버 컴포넌트 내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가져와서 사용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막 데이터 불러오고 막 이런 것도 쓰고 그냥 섞어서 쓰고 있더라고.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슬랙에? 뭔가 제가 약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그 리액트 훅들을 그것들, 할 수 없다 네. 이런 걸까요? 유즈 음,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네. 것들을 임포트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냥 어렵네. 약간 저 문장 자체가 좀 잘못 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이해했어요. 아무튼 저희는 뭐 이해한 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맞아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공유할 게 있으실까요? 이거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네, 에러 바운더리에서 잡히는 에러들이 네. 네트워크 종 실패했을 때랑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에러 바운더리에 잡히는지 잘 API 알려주시면. API 통신에 실패했을 때 잡히는 거 아닌가요? 아, 조심. 그쵸. 네. 그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 저희가 그냥 또 직접 에러로 넘기면 또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에러로 직접 이렇게 네. 뭔가 제가 튜토리얼인가? 거기서도 했는데 에러에서 그냥 그 에러 코드별로 막 하거나 이러고 이제 더 상위로 전파할 때 나 파운드로 넘겼나? 아 이게 제가 링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튜토리얼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음, 요 봐야겠네요. 핸들링 에러 요 챕터에서 아예 그 나파운드랑 에러랑 다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냥 사실 넥스트 13이랑 14는 요 튜토리얼로 한번 그 뭐지? 예제를 다 따라서 만들면은 음, 어느 정도 음,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저는 그 SQL이라 해야 되나?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음, DB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일까요? 근데 여기 튜토리얼에서도 직접 막 서버에서 가져온 값 직접 여기 서버 쪽에서 뭐 필터링 입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음, 정렬하고 막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고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기능이 참 좋긴 한데 사용하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음. 네. 근데 뭔가 텍스트에서 DB 연결하고 띄워서 뭔가 하는 경우를 처음 봐서 나는 그렇네요. 신기해요. 아주 신기합니다. 음. 그럼 직접 DB로 수정할 수 빼긴 더 막 저렴. 수정하는 것도 음,
있긴 하던데. 아, 맞아요. 그래요? 막 DB 조건 바꾸고 어쩌고 다 하고. 막 셀렉트 막 해가지고 막 그쵸. 요래요래 하고 막 음, 음. 근데 뭔가 프론트 엔드인데 그렇게까지 다 뭔가 SQL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근데 뭔가 네. Next.js 기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프론트엔드라는 직무가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렇죠. 단순히 맞아요. 그냥 외부로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 내부의 데이터 로직이라던가 관리도 그러니까 음, 뭐 처음부터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네. 프론트엔드가 사용하기 쉽게끔 프론트엔드가 음,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둔 프레임워크라던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네.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혼자서라도 이제 모든 로직을 담당할 기능, 수 예. 있게끔 만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진 프롬프트가. 그쵸. 네. 네요. 네. 그러면은 네. 종료를 할까요? 네,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 네. 좋습니다.